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율입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추우신 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첫날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라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가 끝났을 때,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전 과목을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연구소 일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올해 이제 학원 쪽에는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문각에서 이제 하도 한 요청 몇 번 컨택을 하는 과정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다시는 노량진에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다시 오게 되어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됐네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임용 강의를 제가 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마 이제 임용에 대해서는 뭐 학교에도 있다 보니까 사범대 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평가원 내부 이야기라든지 아마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각 학교마다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학교를 안 물어본 이유가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안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전 과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량진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교는 그만하던데, 이때만 조교는 저는 노량진 강의에서는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알바를 시킨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있는 이제 과 조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가끔씩가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들이 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강의가 끝나게 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보시냐면, 일단 출제 이론 완성반 요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경작 강의 일정이 있는데 설 연휴 때는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전개되는데, 일단은 시간은 좀 더 길어집니다. 올해는 이제 보통 4시간에서 보통 강의를 3시간 아니면 4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작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설 연휴 때 또 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주에서 일단 끝내고 아마 5시간 정도 매주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은 거기 이제 적어 놓은 대로 보면 경제학자 따라하기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교사된 친구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학 이론에서 불언어 같은 걸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배우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 따라하기, 꼬마 사회과학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거의 못 배우고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경제학을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 이재용이 왜 저러지? 기재부 장관은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소비자, 스타벅스에 커피 먹으러 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현상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학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모든 개념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개념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빌드업으로 일단 경제고리를 이해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이제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내가 알기는 해요. 그런데 제시문을 읽었는데 답을 쓰기가 힘들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맥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학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양한 이론들을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일러가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 왜 목표 중심 교육과정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서 왜 목표가 먼저 앞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일러는 계속 시험에 왜 반복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면 답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강의 때 같이 한번 언급을 하고 같이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비사회 교사를 위한 경제학 다이제스트. 이제 이 책이 이제 기본 교재로 되고요. 사실은 이걸 경제학 책을 쓰려면 최소한 1500페이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경제를 가르칠 때 무리 없도록 하는 걸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대한 압축을 했지만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하려고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제학 교과서 치고는 굉장히 교재가 얇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있고요. 그다음 보충해야 되는 내용들은 자료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 초대 강의가 지금 업데이트가 온라인에 돼 있는데 이거는 경제학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듣다가 좀 힘이 드시면 나중에 경제학 초대 강의 이 강의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들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위한 기출 문제를 매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기출문제, 복습을 위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제가 뒤에 답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데 1, 2월 달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 2월 달부터 처음부터 몸에 힘을 좀 주는 걸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1, 2월 달 힘을 주시면 무조건 암기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해야지 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고 공부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차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면 슬럼프가 오고요. 슬럼프가 오게 되면 결국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 3, 4월 달은 책을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용어를 익히고 최대한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읽어가면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를 체크를 하는 걸 항상 하시면서 부지런히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에 용어를 익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경제학 용어, 그 다음에 법학 용어, 뭐 교육학 용어, 교육론 용어, 언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매주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형태는 이렇게 출제가 되네. 뭐가 중요하네. 그래서 이것들만 좀 이번에는 열심히 하시면 1, 2, 3, 4, 5월 달은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공부가 힘이 들어진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제가 활용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강의 방법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매 해마다 좀 바꿔가면서 써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판서 위주로 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판서를 거의 안 하고 한번 화면 자료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기도 하고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또 한번 방법을 바꿔볼까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딴 게 아니고 백지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험생들 사이에 그 백지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도 백지석이 저 사람도 백지석이 그 말하는데 그 수험생들한테 백지석이라는 말을 가지고 학습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게 저였거든요. 그게 저였는데 문제는 이게 백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근데 쓰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천이 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구조를 잡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판서를 할 겁니다. 전체 구조하고 간단한 요약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서를 해보시고 나중에 백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들 정리해 보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서나 노트는 반드시 요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시작은 요약이거든요. 그대로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요약을 해야만 나중에 학습 분량도 줄어들고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 회복이 빨라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학습했던 내용들을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서 회복력이 빨라지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목차들을 잠시 한번 보시죠. 교재 4페이지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에 2달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1부에 보면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국제경제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써먹어야 돼요. 미시경제 공부할 때도 기억나야 되고 거시경제 공부할 때도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희소성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원칙, 그 다음에 기회비용, 상대값, 경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뭐냐면 수요 공급인데 여기 뒤에 있는 말 시장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이라는 말은 뭐죠? 가격을 신호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신호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흥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처음부터 균형일까요? 불균형일까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시장 균형을 달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는 쪽을 우리가 보통 수요라고 부릅니다. 공급을 바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쪽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미시경제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2편 미시경제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소비재 합리적 선택 나오는데 소비재 합리적 선택은 바로 수요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수요에 대해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수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왜 일어나지? 이걸 좀 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소비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제도 심리학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심리학을 전제로 한다는 걸 이해를 안 하시고 이걸 수식과 그래프로만 이해하시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경제적 행위는 심리적 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생산과 비용인데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 제2장에서 공급을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어디 설명하냐면 시장 균형에 대한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곳이 여기 상품시장, 완전경제시장에서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경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고전파 경제학자들, 모든 경제학자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죠? 독점 시장, 독점 경제 시장. 이번에 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대박을 쳤는데 그 흑백 요리사들 세포가 하는 곳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뭡니까?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윤이라는 가치,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를 공부하는 곳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 요소라고 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왜? 물건을 만들려면 노동력이 필요하죠. 물건을 만들려면 자본이 필요하죠. 물건을 만들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짜로 구입할 수는 없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 분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이 생산 요소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곳이 이 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끝나냐면 미시경제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시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시장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죠? 정부가 개입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에 따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모든 시장의 제도를 시장 작동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정부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뭐냐면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산 요소를 구입을 했죠. 다시 정리하면 생산 요소는 뭡니까? 노동, 자본, 토지.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이것만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회 피해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오염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외부 효과를 부르거든요. 환경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부르고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보통 어려워하시는데 요즘 시험에 어떤 출제 경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시경제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가 이제 작년에도 3문제가 출제됐거든요. 2문제는 미시 문제였고요. 1문제만 거시 문제였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에서 미시경제에 왜 이렇게 집중이 될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거시경제는 미시경제의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거시경제는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의 연계성을 잘 구분짓지 못하다 보니까 거시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시경제가 훨씬 더 쉬운 파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여기 거시경제인데 거시경제는 한 국가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내란 사태죠. 내란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 내란 사태가 발생하는 동안에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가의 GDP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거시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GDP가 중요합니다. GDP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GDP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GDP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제7편에서는 거시경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제8편에서는 거시경제의 제일 중요한 개념, 바로 국민소득, 바로 GDP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측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GDP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총지출, 그 다음에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인을 통해서 이 국민소득 GDP가 케인즈의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시경제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걸 결정 내리는 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와 국민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뭐가 흘러가죠? 돈도 흘러갑니다. 돈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죠. 우리 요즘에 이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뭐가 없다고 하죠?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은 되느냐?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의 피, 경제의 혈액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이 화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수총공급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를 시장에다 맡겨놨더니 제대로 굴러가느냐 안 굴러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죠? 경기가 요동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경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요동치는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경기 변동이 따라 의미가 나오면 경기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단기적 현상이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기와 장기, 기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거시경제에서는 단기가 경기 변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장기에 관한 이야기는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2편의 경제 성장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되느냐? GDP인데 GDP가 만약에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생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취업이 많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실업,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안정화 정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즘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물가가 치솟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면 하나에 옛날에 1,000원에 사던 걸 1,5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만 원의 가치는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어느 순간 물가가 다 떨어져 버리면, 가격이 다 떨어지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이 100만 원 하던 게 물건값이 50만 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의 가치가 5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첫날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쯤 됐죠? 50조가 사라졌습니다. 왜 50조가 사라졌죠?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100조 원의 주식의 가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50조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융의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돈이 사라집니다. 뻥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물가를 내려야 되겠죠. 그 물가를 내리는 정책이 바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살펴봤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규모나 GDP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의 문제에서 예측하는 성장도는 뭐 20년, 30년, 그 다음에 50년 단위로 얼마나 경제 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주로 보면 이제 7년 단위로 살펴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 관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죠? 외국과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물건을 거래하는 방식, 국제무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돈을 거래하는 겁니다. 외국에도 돈을 빌리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국제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환율이 바로 국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국제금융.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제교역이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수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오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오게 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수출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안 되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화폐 가치는 예를 들면 수출이 너무 많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수출이 너무 안 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정들, 국제정치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따라서 어떤 거래를 하든 국제무역이든 국제금융거래를 하든 가장 바람직한 건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과를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깔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균형입니다. 정치학도 균형이 바람직합니다. 정치도. 맞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권력 불입이 나옵니다. 그렇죠. 권력의 균형이잖아요. 사회학도 어떻게 공부하실 때 전제 조건이 뭐죠? 사회 안정이잖아요. 그럼 사회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교육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은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정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구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사회과학의 모든 전제 조건은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균형을 찾는 거. 교육학도 균형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사회학도 사회적 균형을 찾는 거고요. 경제학도 매번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균형일 때가 사회가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도 우리는 무조건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경제 부분에서 국제거래와 국제금융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도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경제하에 총수 총공급 모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모두 합했을 때 균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모든 내용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경제 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거는 뭐다? 균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어떤 조건들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뭐였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첫 번째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였죠? 미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경제, 거시.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국제, 경제라고 하는 이 파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모든 경제학이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학이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씁쓸한 감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낸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인간은 경제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희소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입니다. 그러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자원, 내가 지금 현재 노트북도 가지고 싶고 태블릿도 가지고 싶어. 근데 노트북도 가지고 싶고 태블릿도 가지고 싶은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고 2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3개 아니고 중고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런데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임용을 준비할까? 취업을 준비할까? 어느 게 좀 더 좋을까? 뭘 하는 거죠?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람직할까? 이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은 반드시 뭐죠? 합리적 선택이어야 됩니다. 경제학은. 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경제 행위를 해야 돼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그런데 이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내가 얻는 것, 이득을 보는 것. 이걸 우리가 편익이라고 합니다. 입에 자꾸 익히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뺐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편익은 어떻게 돼야 되죠? 최대가 돼야 되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합리적 선택을 소비자도 합리적 선택, 기업도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반드시 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스토리가 달라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방법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 다르죠. 왜냐하면 경제적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요 기본적인 요건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은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있지?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했다. 나 앞으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루 운동할 때 제일 열심히 하죠. 두 번째 날 하면 운동을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죠. 좀 줄어듭니다. 언제 멈추게 됩니까? 몸이 아플 때. 운동하다가 이제 골병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요 시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하는 시점은 내가 일단 합리적 선택을 했잖아요. 운동이나 합리적 선택. 그러면 새로운 선택을 하기까지는 여기는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그러면 작심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죠. 운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의 루틴을 좀 줄여볼까?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요 새로운 선택을 하기까지의 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운동을 해서 모든 것들이 쌓여졌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총량이라 부릅니다. 총량, 토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쌓였던 운동의 내용들, 토탈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선택을 하는 요 마지막 시점, 요 때가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이 선택에 바로 합리 선택을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언제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경제학은 이 마지막을 뭐라 부르냐면 새로운 선택을 하는 요 조건, 이걸 마지널, 이걸 우리가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 한계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합리적 선택을 한다.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 문제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 선택의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사장님은 어떤 친구를 선택합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일 잘하는 일, 선택을 하는 거죠. 경제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선택을 할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무엇을, 효율성을 위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했고, 합리적 선택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분업이 이루어지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사장님이 이 일은 김 과장한테, B라는 일은 지금 최 과장한테 각각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업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효율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걸 제도화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제제도가 바로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경제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죠? 바로 수요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바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 원론에서는 자꾸만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전제로 한 경제학 내용인데 그걸 설명 안 해줘요. 그건 물론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공급을 이런 그림으로 공급을 하려면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수량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가격 좀 더 올려볼까요? 수량은 요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량이 늘어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는 어떻게 친구죠? 얘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가격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요만큼의 수량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갔더니 요만큼의 수량으로 오히려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 수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시장은 뭐라고요? 가격을 신호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물건을 생산해야 됩니다.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생산 요소가 바로 뭐라고 했죠?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생산 요소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금이 사회적으로 올라간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판매를 엄청나게 해서 수입을 크게 만들고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이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물건을 판매한다는 이야기죠. 수요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수요자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만족감, 이 만족감을 기업은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인데,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가치는 바로 효용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경제학이 효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비용은 여기서 이제 영어로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코스트.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덕션을 씁니다. 그렇죠? P, 약자로. 이윤은 어떻게 쓸까요? 이윤은 파이로 표시를 합니다. 수입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레비뉴를 쓰죠. 그래서 약자로 R을 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총량 있죠, 여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해야 됩니다. 총 비용 어떻게 될까요? TC가 됩니다. 토탈. 한 개 비용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M을 써야 되니까 MC를 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토탈. 전체 수입 같으면 총 수입은 TR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진을 씁니다. 그러면 MR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속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끝났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시에서. 이쪽은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제3편이죠. 소비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미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고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죠?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어그리게이션을 한다는 이야기죠. 총수요, 모든 사회에 있는 수요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집합을 시키면 이걸 우리가 쌓았다라고 하는 개념, 이 용어를 갖다 붙여서 ASA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총공급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이게 총수요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공급과 총수요를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정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바로 국민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미리 용어를 익히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보여드린 겁니다. 총수요는 어떻게 되죠? 총수요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요소들은 첫 번째,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 두 번째, 우리 사회 전체의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투자. 이것도 수요입니다. 왜 수요냐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내가 뭔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유튜버가 돼서 셀럽이 되고 싶다. 그럼 유튜버가 돼서 셀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지. 뭘 투자해야 되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도 구해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도 총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수요입니다.
그래서 총수요 개념은 소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개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와 관련돼서는 해외에서도 어떻게 되죠? 해외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요도 있죠. 우리가 외국 물건 직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직접 사가기도 하고, 해외 수요, 국내 수요. 이걸 우리가 뭐라 보냐면 순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이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해외 수요, 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학체에서 미시 파트는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미시경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시경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따라왔잖아요. 그죠? 따라왔는데 여기서 공급을 중심으로 총공급이 결정됐다. 이게 누구 입장이냐면 바로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사람들, 고전학파 견해를 그대로 따라왔을 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학파들의 견해가 실패했죠. 그 실패 현상이 바로 뭐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공황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슈퍼스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슈퍼스타가 누구죠?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대공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가 국민소득, GDP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이제 내가 이제 고기, 돼지고기 삼겹살을 팔고 싶어요. 손님이 어떻게 올지를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현재 한 300인분의 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300인분의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팔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이 안 옵니다. 요즘 불황이죠. 내가 공급은 충분히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물건을 왜 구매하는 사람이 없을까? 케인즈가 봤더니 돈이 없어. 경제 불황이 무슨 돈이 있냐? 돈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300인분 고기를 먹어? 일단은 총 수요가 예측이 되어야만 내가 300인분을 정할지 200인분을 정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냅다 고기만 300인분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게 케인즈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GDP, 고기를 몇 인분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총 수요가 예측이 되어야만 내가 생산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케인즈 주장입니다. 그러면 총 수요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제 총 수요 예측했는데 이번 주에 손님들이 결혼식도 있고 하니까 한 500인분 올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수요 예측이 커지면 생산도 커진다는 거죠. 이게 케인즈 주장이에요.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것, 국민소득, 이게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케인즈 설명입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공급해서 물건 팔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요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만큼 신봉하고 있는 가치가 이 세이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판매하면 족족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이 법칙은 이거는 농업 경제 시대에 적용되던 원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자급자족의 생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생산하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농업경제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합니다. 생산이 곧 소득이 되고
이 소득과 소비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자기가 이제 자연인이 되어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해서 좀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일부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약간의 잔여분을 두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를 두는 겁니다. 근데 현대 경제에서는 농업 경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 법칙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가정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 완전히 흔들린 거죠. 옛날에는 거시경제학이라는 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이라는 파트도 원래 없어요. 원래 이제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있었고, 정치경제학에서 서서히 이제 파트가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요 기본적인 내용들과 틀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서 총수요 이론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총공과 관련되는 스토리는 어디에서 공부를 한다? 미시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서 공부를 한다? 이건 주로 거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GDP를 벌면 돈을 이제 벌었잖아. 근데 돈을 벌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상품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상품을 생산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되잖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써야 되니까 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쓰기도 하지? 외국에다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휴가 때 되면 해외에 가서 돈을 쓰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비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과의 거래가 세계화를 통해서 아니면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과의 거래는 훨씬 더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외국과의 거래, 상품 생산이 된 것, 이것과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국제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되지? 돈이 오가는 것, 이걸 우리가 국제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 가서 우리나라 돈 주면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외국 가서 우리나라 돈을 주면 절대 안 되고 유럽 가서 유로화를 써야 됩니다. 그럼 유로화를 사야 되잖아. 이 외국 화폐의 가치를 뭐라고 부릅니까? 국제금융에서. 이걸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화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 화폐의 가치. 이해되셨나요? 외국 화폐의 가치, 환율.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품의 가격이 있듯이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달러에도 가격이 있다, 환율. 달러 환율입니다. 일본 화폐에도 가격이 있다, 일본 엔화 환율이에요. 유로화에도 가격이 있다, 유로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이 밖으로 갔다가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돈이 외국 돈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금융거래, 국제무역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하고 국제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 총 연결고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걸 개방경제라고 부릅니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개방경제죠. 그럼 국내 경제든 개방 경제든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니까 개방 경제에서 어떤 조건이 균형을 이루느냐. 이걸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크게 흐름은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스토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파트별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부 경제의 기본 원리, 경제의 기초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요. 뭐 강의 중간에 하셔도 되는데, 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예, 질문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쉬었다가 경제의 기본 원리부터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